하지 않아. 입을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3일 밤 10시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죠? 장마예요? 아니, 여름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추석 때부터.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오더군요. 기온도 뚝 떨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지겠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호들갑이라고들 하지만 항상 11월 1일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꺼내거든요.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바로 꺼내버립니다. 자, 연휴가 끝났습니다. 좀 괴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또 일상으로 돌아가려니. 저는 좋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저도 사무실에 나오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마치 이 세계에서 되게 힘든 모험을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어서 썩 나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하고 또 노래 들으면서 2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벤스 조이의 립타이드라는 곡입니다. 벤스 조이의 립타이드였습니다. 자,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적에 엄청난 말썽꾸러기였는데요. 저희 집은 어머니 홀로 저희를 키우셨고,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부터 집안의 작은 엄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차리고 계셨죠. 부엌에서는 압력밥솥이 칙칙칙칙칙칙칙칙 맛있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밥솥 안의 그 희고 멀건 쌀밥이 너무 멋도 없고 맛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매일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뭔가 아주 특별하고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요리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밥이 소리를 내며 뜸이 들기 시작할 때 몰래 부엌으로 다가가 밥솥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그리고는 제 보물 1호였던 가나 초콜릿을 꺼내 밥의 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이불처럼 가지런히 덮어주었죠. 밥 위에 사르르 녹아들 초콜릿을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잠시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저는 들뜬 마음을 꾹꾹 숨기며 밥상 차리는 걸 도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났죠. 드디어 어머니께서 밥을 푸기 위해 밥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어머! 밥이 왜 이래? 뭐야 이게? 고요하던 저녁,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달려가서 외쳤죠. 엄마! 내가 밥 맛있으라고 초콜릿 나왔어. 대단하지? 엄마를 위한 제 따뜻한 마음과 달리 제 등짝으로 날아온 건 차갑고 매서운 어머니의 손바닥 스매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맛있는 밥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아, 밥 색깔이 시꺼멓게 변해서 엄마가 싫어하셨구나. 이번엔 넣어도 티가 안 나는 걸로 도전해야지.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밥이 뜸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하얀 소금을 밥 위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짭짤하면 반찬이 없어도 맛있겠지? 하는 생각이 아주 만족스러웠죠. 이번에는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멀쩡해 보이는 밥을 위아래로 섞어 가족들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모두가 맛있게 먹겠습니다!를 외치고 밥을 한술 크게 뜨는 순간 여기저기서 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눈을 가늘게 치켜뜨고 물으셨죠. 너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냐? 결국 저는 소금을 넣었다고 이실직고했고 어머니의 깊은 한숨과 함께 그날 저녁은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밥은 주는 대로 먹었지만 저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 지붕이 성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아래에 하얀 스티로폼이 단열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눈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저는 맨손으로 지붕 슬레이트를 걷어냈습니다. 당시에 살던 곳이 울산이라서 눈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 스티로폼을 몽땅 마당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양손에 스티로폼을 들고 비벼대며 온 마당을 하얀 눈 세상으로 만들었죠. 결과는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어머니께 된통 혼나고 온 마당에 흩날린 스티로폼 가루를 치우느라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제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외에서 다시 실내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스링크장에 놀러갔던 경험이 너무 재밌어서 또 가서 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었고 돈도 없었죠. 갑자기 떠오른 묘안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집안 온 바닥에 주방 세제와 퐁퐁을 잔뜩 뿌려 실내 아이스링크장을 개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몸으로 신나게 미끄러지며 놀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퇴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현관에서 저희를 보시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듯한 그런 기가 막힌 얼굴이셨어요. 당연히 저는 또 된통 혼났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건 같이 놀았던 동생은 아무런 책임이 없이 그저 쾌락만을 즐겼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모든 집의 마지들은 다 그렇게 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말썽꾸러기 인정해 주시렵니까? 신청곡은 이제는 책임질 일이 많아져 사라져버린 동심을 그리워하며 최유리님의 방황하는 젊음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맞은데요. 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보통 위인전에서 그 위인이 어렸을 때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랬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 위인인가요? 위인이겠죠? 아무튼 노래 듣겠습니다. 엄청난 개구장이 사연이었는데 노래는 굉장히 또 서정적이군요. 마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기력이 약해지셔가지고 등짝을 때렸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자, 사연 잘 들었고요. 다음 사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으로 힐링하는 펄순이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내가 보낼 만한 사연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최근에 아주 사소하지만 저에게는 큰 고민이 생겨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펄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 욕구를 마음껏 싸지르고 싶어서 몇 달 동안 스토리 구상도 하고 캐릭터도 만들고 회차 구성까지 얼추 해둔 상태예요. 제 목표는 19금 로맨스 웹소설을 써서 저의 창작 열정도 불태우고 행운이 따른다면 수입도 얻는 거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새댁인데요. 제가 쓴 19금 웹소설을 어디에 저장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차라리 엄마한테 들키는 게 낫지. 중학생 때 2번 정도 들킨 전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정말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희 집은 각자 결혼하기 전에 쓰던 노트북을 들고 와서 쓰는데 남편이 자기 노트북은 성능이 떨어진다고 제 노트북을 더 자주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컴퓨터에 저보다 훨씬 능숙해서 혹시라도 들켜버리면 어쩌나 싶어 불안해요. 그래서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19금 씬 쓰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굴리고 있습니다. 노트북 안에서 대체 어느 폴더에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야 남편이 절대로 안 열어볼까요? 펄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은 제가 중학생 때 많이 들었던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을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기려라는 말이 있던가요? 뭐 비슷한 말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숨기진 않는데요. 뭔가를 이제 분류해야 돼서 폴더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폴더 이름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바탕 화면을 보면요. 새 폴더 1, 새 폴더 2, 새 폴더 3, 새 폴더 4, 새 폴더 5. 이게 지금 새 폴더 12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무것도 열어볼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새 폴더 한 9쯤에다가 해놓으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맨날 다 열어봐야 돼요. 제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예. 문서에 암호를 건다? 그거는요. 여기를 제발 열어주십시오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더 수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 폴더를 12개 만들고 그 중에 한 9번째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금 소설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재밌는 글이 생각이 났는데요. 19금 작가들은 이제 추석에 친척들을 만나면은 야, 요즘 너 뭐하고 너 요즘에 너 글 쓴다며? 뭐 작가 됐다며? 뭐 제목이 뭐야?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좀 제목을 직관적으로 짓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사연이 글을 어떤 작가분께서 쓰셨는데요.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화가들은 명절 때 항상 작품 제목을 친척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성인 만화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무선 연결 오나홀을 오늘만 크게 소리내어 반복해서 12번 말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라는 글을 읽고 굉장히 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써주신 분 소설 제목도 참 궁금한데 아쉽게도 제목은 안 써주셨네요. 아무튼 요즘은 그렇게 좀 천박하게 가는 게 트렌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겠습니다. 비밀의 화원 이런 제목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평소 유튜브로 펄밤을 애청하고 있는 26살 펄덕이입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주위 어른들이나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펄떡이는 애 같지 않고 참 침착하다, 예의가 바르고 어른스럽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저의 성격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칭찬들이 싫지 않았고 그런 컨셉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 저는 얘들아, 수업 시간이잖니 조용히 해야지 하며 일부러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내며 주의를 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반에 똑부러지는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중간고사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약 40분간의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의 시험이라는 환경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버거웠던 까닭일까요?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는 한참 떠들고 놀더니 꼭 시험이 시작되고 나면 얼마 안 가 두세 명씩 화장실을 가겠다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해하시는 듯 하다가 매 교시 그런 친구들이 계속 생기니 화를 내시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안 다녀오고 시험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휴, 정말 다들 어리다니까. 미리미리 좀 다녀올 것이지 분위기 안 좋게 말이야. 하고 말이죠. 어쨌든 초교급 초엘리트인 저는 눈앞의 문제를 모두 손쉽게 풀어내고 약 20분 동안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때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당장 쌀 것 같진 않으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1분, 3분, 5분,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이미 저의 방광은 독이 바짝 오른 보거처럼 터지기 직전임을 느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천천히 흘러가는 시계와 굳게 닫힌 뒷문을 번갈아 보며 그 무력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화장실에 가면 되지 않냐고요? 아니요. 시험 시간에 화장실을 간다? 그것도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초교급 엘리트인 내가? 그건 당시에 저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크게 화를 내실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가 반에서 쌓아놓았던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이미지는 너도 어쩔 수 없는 어린애구나 하고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쉬는 시간까지는 10분이나 남았고 온몸에 힘을 주고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만 8세, 짧은 인생의 주마등이 빠르게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올렸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한 가지 묘수를 말이죠.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아버지의 차 안에서 소변을 참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농담조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찔끔찔끔 싸서 말려.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급하진 않았기에 가족들과 웃고 넘겼던 농담이었지만 이제는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주 조금씩 싸서 천천히 말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전부 싸서 말리는 건 힘들 것 같고 조금은 싸고 남은 소변은 참았다가 쉬는 시간에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저는 저의 계획이 나름 꽤 좋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온몸의 신경을 그곳에 두고 아주 천천히 저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 뒤는 모두 여러분들의 예상처럼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열고자 했던 저의 수문은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없었고 마치 장마철 홍수에 댐이 무너지듯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시 수문을 닫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저는 대홍수의 참사 현장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제 자리가 교실 한가운데였다는 겁니다. 저는 몇 초간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책상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 하고 제 뒷자리 여학생이 선생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펄떡이 의자 밑에 물이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의자 밑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제 내 초교급 초엘리트로서의 학교 생활은 끝이 났구나. 모두가 나를 오줌 싸개로 보겠구나.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여학생은 제가 1학년 때부터 줄곧 좋아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교실 내의 모든 시선은 저와 제 밑에 흥건히 고인 물에 쏠렸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셔서는 조용히 제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펄떡아, 괜찮니? 보건실 다녀올래?
당시에 저는 왜 선생님이 화를 안 내시지? 그리고 왜 화장실이 아니고 보건실에 가라고 하시지? 하고 의아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제가 어디가 아파서 방뇨를 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반 친구 한 명을 시켜 저를 보건실에 데려가라고 하셨고 저는 체육복을 챙겨 교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와 친구는 보건실 대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의아해하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너 오줌 쌌어? 저는 뜨끔했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우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오줌을 싸? 그거 물인데? 내가 아까 물 마시려다 엎지른 건데? 근데 시험 중이라서 다른 애들한테 방해될까봐 쉬는 시간에 닦으려고 한 건데? 누가 오해를 한 모양이네? 저는 일단 이 거짓말이 먹히든 안 먹히든 우기고 보자는 마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허접한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제 오줌이라고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먹혔습니다. 아 그치? 네가 그럴 리 없지. 지금 보면 누가 봐도 되도 않는 뻔한 거짓말인데 어려서 순수했던 까닭이었을까요? 그 친구가 속은 건지 속아준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먹혔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게 정말 그냥 무리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쉬는 시간이 되어 웅성웅성한 교실로 저는 태연하게 대걸레를 빨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한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큰 소리로 물을 엎질러가지고 괜히 오해받겠네 하면서 무심한 척 제 자리 주변을 닦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소변을 실내화로 밟아가는 대범함까지 보이며 정말 마시다가 엎지른 물인 것처럼 혼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더럽지만 그래도 남은 학교 생활 내내 오줌 싸개가 되는 것보다야 나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변 눈치를 쓱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먹혔습니다. 교실 한가운데서 오줌을 싼 애라기에는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와 말투에 모두가 속았던 건지 그동안 제가 건실히 쌓아놓았던 이미지 덕분이었는지 모두 제 말을 믿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조차 저 말이 진짜인가? 하는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물론 제 거짓말을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냥 물을 엎질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고맙게도 저보다 더 열심히 그게 오줌일 리 없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이 사건은 그냥 제가 물을 엎지른 것이었다 쪽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무사히 남은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박장대소를 하시며 내 아들이지만 참 난 놈이구나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도 나중에 어머니와의 통화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셨지만 감사하게도 비밀은 지켜주셔서 학교에서 오줌 싸개로 불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주펄님 그리고 주펄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찔끔찔끔 싸서 말리는 거 제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바지에 오줌을 쌀 일이 생기시면요. 일단 그거 오줌이 아니라고 우기고 보십시오. 의외로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곡은 MC 더 맥스의 넘쳐 흘러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트루먼 쇼였다고 아이들이 착하다 뭐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넘쳐 흘러 들어보겠습니다. MC 더 맥스의 넘쳐 흘러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늘 침착맨 삼국지 통합본을 들으며 잠을 청했었던 침순이입니다. 1월 1일 저는 동기들과 선배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통은 가볍게 땡땡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정도로 대화가 마무리되기 마련인데 한 선배의 답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이 아는 맛집이 있다며 방학 중 시간이 된다면 함께 가자고 하시더군요.
당시 저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선배가 맛있는 밥을 사준다 하니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둘이 만나 소주를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튜브 구독 목록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침착맨의 팬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고 저는 당시 침착맨 굿즈를 한창 모으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굿즈 사랑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몇 병쯤 마셨을까요? 술에 잔뜩 취한 선배는 집으로 가던 길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자기가 침착맨을 더 오래 좋아했다며 소심한 투정을 부리더군요.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며 알게 된 사실은 선배는 몇 달 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제가 새해 인사를 보내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선배를 처음 보고 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저희는 곧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같이 잠을 자려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펄밤을 틀자고 하더군요. 저는 쭈 작가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침착맨 채널에 나오실 때 챙겨보는 정도였기에 펄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자기 전 늘 주펄님의 라디오를 들으며 잠드는 그야말로 진성 펄떡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늘 삼국지 통합본을 틀어놓고 쥐도리와 쥐순이 한솥도시락 이야기가 나올 즈음 잠들곤 했던 사람이라 새로운 자장가 콘텐츠 제안에 괜한 반항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면 사연을 듣느라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며 절대 안 틀겠다고 한참을 우기다가 남자친구의 설득에 마지못해 펄밤을 틀었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보다도 먼저 골아떨어져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단 한 개의 사연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요. 어느덧 저도 쭈며들어서 지금은 혼자서도 자기 전에 펄밤을 트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침착맨으로 이어져 쭈펄로 다져진 사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쭈며들게 만든 남자친구가 곧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몇 달 뒤면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있을 남자친구에게 많이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자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남자친구는 잘 때, 씻을 때, 심지어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까지 모든 순간에 주펄님의 유튜브를 틀어놓는 진성팬입니다. 만약 주펄님께서 함께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저희의 추억이 담긴 노래 시소의 물소개를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남자친구께서 진성펄떡이시고 얼마 후면 변호사가 되시는군요. 그러면은 변호사로서 성덕이 되는 순간은 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겠군요. 저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연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시소의 물속에 듣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펄투브를 보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펄투브를 보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한번 카페에다가 저희 팬카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중매중매 대작전 이런 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 커플이라도 나와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는 곳이 비슷하다면 뭐 나이대가 비슷하다면 뭐 밥이라도 한 끼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진짜 웃기겠는데? 약간 예, 그래서 이제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예. 남자만 참여한다고요? 아무튼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혼하면 줄에 서주냐고요?
주례까지는 요즘엔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지만 결혼하시면 제가 뭐 화환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펄순이입니다. 맨날 청취만 해보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은 제가 알바로 다녔던 연구소에 대머리 박사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박사님께서는 머리 못지않게 빛이 나는 유머와 센스로 직원분들께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몇 가지 웃긴 일화가 있어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일화입니다. 박사님은 대구 분이셨는데요. 연휴에도 대구를 잘 가지 않으셔서 한 직원분께서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박사님은 이번에도 대구 안 가세요? 네,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요. 대구 가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왜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대구가 좀 보수적이라 제 머리가 워낙 개방적이잖아요. 두 번째 일화입니다.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한 직원분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날이니까 기념으로 다 같이 인생 네컷 찍으면 안 될까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왜요? 저랑 사진을 찍으면 빛이 반사돼서 아마 사진이 안 보일 텐데요. 웃음기 하나 없이 말하시는 박사님을 보며 다들 이게 산의 괴롭힘이지 하며 이악 물고 애써 먼 산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모발과 성품은 반비례해야 하는 걸까요? 부족한 모발과 다르게 박사님은 나중에 직장을 가지면 꼭 이런 상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학생이었던 저에게 항상 존댓말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던 박사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신청곡은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입니다. 박사님은 사연자분께 항상 배려해 주셨는데 대뜸 대머리 박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샴푸의 요정을 선곡하신 사연자님, 당신은 못됐어요. 당신은 못됐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소울푸드 사연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만인의 소울푸드인 돈가스입니다. 저는 어딘가에 놀러 가거나 출장 가거나 할 때면 꼭 그 지역의 돈가스 맛집을 검색하고 찾아가곤 합니다. 이 버릇은 고등학교 때부터 33살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버릇입니다.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릴 때 특별한 날이면 가던 어떤 경양식집 때문입니다. 93년생인 제가 어릴 때 살던 지역은 군 단위의 작은 도시였고 당시에 돈가스 집은 몇 개 없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쯤 처음 먹어봤는데요. 가게의 이름이 백악관이었습니다. 군청 앞에 있던 그 가게는 2층에 있었는데요. 1층에는 사진관이 있었고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화려한 무늬의 푹신한 소파와 편안한 분위기의 조명이 있는 시골이지만 멋진 경양식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빌보드 발라드 베스트를 재생시켜 놓은 듯한 편안하고 로맨틱한 무드의 음악은 그 어떤 소스보다도 경양식스러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백악관의 대표 음식은 돈가스였습니다. 정중한 태도의 직원분이 주문을 받고 난 후 넓은 그릇에 스프가 먼저 나오고 그릇 밑바닥이 달그락 소리가 날 때까지 맛있게 먹고 나면 돈가스와 마카로니 샐러드가 담긴 접시 하나, 흰 쌀밥이 넓게 펼쳐진 접시 하나, 그리고
깍두기가 수북히 담긴 그릇이 서빙되었습니다. 어린 저 대신 아빠께서 돈가스를 한 입 크기로 모두 잘라주시고 나면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돈가스를 아직까지도 추억하게 된 이유는 바로 독특한 소스에 있었습니다. 조금 붉은 황토색에 가까운 소스가 듬뿍 적셔진 돈가스였는데요. 그 소스는 33년 살고 있는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돈가스 소스보다 맛있는 소스였습니다. 아쉽게도 백악관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폐업하고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궁금해서 구글링 해보거나 하면은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그 돈가스 집이 어디 갔냐며 묻는 질문도 있고 이 지역에 그 돈가스가 참 맛있었다는 카페 글이 종종 검색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 토박이 선배, 어른분들께서도 그 집의 돈가스는 매우 특별했다고 회상하시죠. 그걸 생각해보면 단순한 추억 보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던 돈가스 맛집부터 찾아가 보는 이유는 돈가스 괴인이 되어버린 이유는 사라져버린 백악관을 그리워하고 그만큼 맛있는 돈가스와 소스를 새로 찾고 싶은 까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의 아련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저희 백악관 찾기 일대기를 다큐 필름으로 제작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대충 인트로에서 불 꺼진 방에서 저만 조명을 비추며 인터뷰 큐 하면 백악관이요? 제가 먹어본 돈가스 중 최고였어요. 대충 새롭게 찾아가는 돈가스 집에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다음 장면에서 한 입 먹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제 모습.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아쉽게도 현재에 이르러 경양식 돈가스는 일식 돈가스에 밀려 그 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요즘은 돈가스 가게에 경양식 돈가스를 하나의 메뉴로 파는 것도 가끔 있지만 특별한 메뉴로 하나 있는 정도지 경양식 가게 자체가 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주방장님 혹시 듣고 있나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을 것 같네요. 맛있는 추억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백악관에서의 좋은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10월 오아시스 공연을 기다리며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경양식 돈가스 맛있죠. 어렸을 때 저도 경양식 돈가스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본식 소위 말하는 카츠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건방지게 소스가 뿌려진 게 아니고 웬 막자 사발을 주면서 거기에 깨를 갈라고 하더니 거기다가 소스를 섞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히말라야 소금이니 무슨 소금이니 하면서 소금을 4종류를 주면서 소금을 찍어 먹게 하고 이제 와사비도 나오고 참 돈가스란 녀석 은근히 변화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라서 일산에 갔는데요. 제가 항상 20살 무렵에 친구들하고 만나면 항상 PC방 가서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던지 와우를 하던지 하고 항상 야식으로 먹던 식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숫대야 냉면하고 경양식 왕돈가스를 파는 그 메뉴가 2가지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세숫대야 냉면이라고 진짜 큰 대야에 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열무김치하고 되게 질긴 냉면. 그리고 이제 왕돈가스. 납작하게 눌려진. 거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5년쯤 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아직도 있어서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가 이제 PC방이었는데 거기에 제 친구 김자홍 씨가 거기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면은 막 1시간씩 더 넣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 PC방에서 그 월급을 떼어 먹혀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또 보통 내기가 아닌 게 컴퓨터를 그래서 한 대 들고 나왔어. 월급 대신이라고. 사장님하고 얘기 안 하고. 아무튼 뭐 그랬던 추억이 있었네요. 네. 자,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였습니다. 혹시
그 돈가스를 항상 찾는다는 돈가스 맛집을 찾으신다니까 혹시 저희 사무실이 있는 그 분당 쪽에 오시면은 미금역에 투쿡이라고 있어요. 투쿡. 두 명의 요리사라는 뜻이죠. 투쿡. 거기 맛있습니다. 거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제가 원래는 뭐 좀 심각하게 울적하거나 이렇게 기운 빠지는 그런 사연은 이제 좀 잘 안 읽는데요. 이번 사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굉장히 뭔가 기가 막힌 일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참.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하루아침에 다시 백수가 된 펄순이입니다. 저는 이 바보 같은 행동에 스스로 상심이 커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과 제빵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직업 특성상 일요일에 쉬는 직장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이번 취준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고 기술의 감각을 까먹을까 걱정되어 일요일에 쉬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뒤로 하고 구인 구직 사이트를 열심히 찾아본 결과 마음에 드는 두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면접을 본 곳은 큰 카페였습니다. 면접 시작부터 사장님께서 제 이력서를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직접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펄순이 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이건 됐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연봉 협상 때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면접을 봐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연봉 협상이 잘 안 되면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던 중 유명한 지역 빵집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자는 30명이었고 다른 사람이 뽑힐까 급한 마음에 서둘러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날 면접을 보게 됐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연봉 협상도 괜찮았고 사장님께서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이제 출근만 앞두고 있었는데요. 빵집은 일찍 출근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면접 지원하기 전에 첫 차 시간도 알아보고 호기롭게 지원했는데 출근 이틀 전날 정확한 교통편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보니 글쎄 제가 처음 확인했던 시간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늦게 출발하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귀가 뜨거워질 정도로 감정이 요동치며 정말 제대로 본 게 맞는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찾아봐도 제가 잘못 본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해야 하나, 자차를 사야 하나, 아니면 전동 바이크? 여러 해결 방법들을 몇 번이고 생각해 봤습니다. 돈도 없고 겁도 많아서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자취. 게다가 장롱면허에 그 직장은 시내 한가운데라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런 것들의 비용들을 생각하다 보니 결정적으로 조금 많은 월급을 받고 조금 멀리 출근하려던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도 얼마 못 자고 걱정만 하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다녀보다가 결정할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톡을 드렸습니다. 주절주절 이건 이래선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사장님께 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말은 길어지고 결국 장문의 변명 톡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깔끔하게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출근은 없던 걸로 됐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포기하면서 가고 싶었던 직장인데 이렇게 다시 백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 사실이 유독 서러웠던 이유는 처음 면접을 본 카페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이미 빵집에 출근하기로 했던 터라 다른 곳을 구했다고 말씀드리며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전화가 오셔서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빵집보다 좋은 조건으로 해줄 테니 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김보성 형님만큼의 의리파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뽑힐 줄 몰랐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면접을 봤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시고 업무적인 결핍도 채울 수 있는 곳이라 빵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 방금 되게 어른 같았다 하며 자아도취에 빠진 게 48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죽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빵집 사장님께 너무 죄송해서 죄책감 한 스푼. 다시 백수가 된 게 서러워서 한 스푼.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막막함에 한 스푼. 좋은 자리를 다 놓친 것 같 아쉬움에 한 스푼. 결국 자책 한 컵 들이키니 다시 어두운 밤이 되었네요. 이 사연을 읽고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요즘 시대에 저를 인정해주는 직장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다음 직장도 씩씩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구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출신 펄디 생각날 때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신청곡은 성시경의 태양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참. 아니 근데 그 첫 번째 직장 다시 연락해보는 건 좀 모양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거는 두 군데 다 이 사연자분을 엄청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뭔가 능력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그 다음 기회도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번 저기 솜씨 좀 발휘하셔가지고 취미 게시판에 그 빵 사진 좀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빵집 이제 가시면은 저기 그 제가 이제 자영업자들 그 조사하고 있잖아요. 펄떡이 자영업자들 거기도 한번 올려주시면은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빵맛 보러 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취업하시면 꼭 올려주십시오. 자, 성시경의 태양계 듣겠습니다. 성시경의 태양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그리고 펄떡이님들. 어딘가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망설이다가 채택이 되면 펄님의 고운 목소리로 소개도 되고 노동자의 보리차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개이득이잖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와 비슷한 누군가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봅니다. 저는 경증 히키코모리에 가까웠습니다. 시험으로 인생 승부를 보려고 독서실에서 오래 지냈는데 몇 번의 실패 후에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쪼갰으며 수험생이라는 명함만 유지한 채 자취방 모니터 앞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긴 수험 생활의 영향으로 일상에 갈등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게 됐고 성격이 방어적으로 바뀌며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게 됐습니다. 반면 댓글과 채팅창에서는 인싸였고요. 그렇게 조금 어둡고 잔잔하게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께 카톡이 왔습니다.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 집에 언제 올 거니? 그걸 보고 나서 온몸이 차갑고 뜨거워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사회성, 자신감, 남성성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는 걸 멈추고 바로 알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인풋과 생각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바꾸려면 사람을 만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는 건 용기가 안 났습니다. 여러 알바를 검색하다가 그나마 인간관계에서 난이도가 낮다는 쿠팡 물류센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인적사항을 적고 지원하기를 클릭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두려워서 수많은 블로그와 유튜브의 경험담을 찾아봤고 전날 셔틀버스 타는 시간에 정류장에 나가서 장소도 확인하고 다른 분들이 타는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육을 받았고 혈압을 재는데
차라리 높게 나와서 귀가 조치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 조퇴를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니까 힘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을 듣고 잠깐 있다가 조퇴를 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일을 배우는 시간에 너무 긴장됐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30분 정도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끝까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열심히 빨리 많은 양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어떤 고인물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걸며 처음 온 거 맞냐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도 출근 확정됐는데 그 자체가 전날 제가 잘했다는 칭찬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날에 일어나서 근육통으로 아팠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관성으로 출근했습니다. 지금은 일한 지 한 달이 넘었고 20회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멋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한편 20살의 제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충 시간 보내고 알바비 받자고 생각하던 다른 어린 알바생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경험해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세상에만 있던 공격적인 관리자도 없었고 남녀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업무를 하면서 물어보면 잘 알려주는 선배 사원들만 있었습니다. 묵묵히 성실히 책임감 있게 일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이제는 주 2회 정도 나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하하, 부끄럽네요. 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담이지만 펄님, 가끔 시청자로부터 힘든 하루에 에너지를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 피드백이 좀 민망하기도 하실 거고 그냥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로 생각되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그 마음 진심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펄님과 펄떡이 분들의 마음도 선선하게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추신, 아무튼 쿠팡아 고맙다. 근데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아, 그리고 님들 생수 좀 그만 시키셈. 누가 보면 물 안 마시면 사람이 죽는지 알겠네. 빨래는 한 달에 한 번만 하십시오. 가루 세제 너무 무겁습니다. 농담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신청곡은 이무진의 청춘만화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고요. 예, 뭐 에너지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나 뭐 방송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뭐 자주 듣습니다만, 예, 전혀 질리지가 않아요. 늘 새롭고 좋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저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이제 채팅을 치는데요. 채팅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사연을 읽는 게 이상하대요. 그래요? 뭐가 이상하지? 자, 아무튼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 방송 잘 보고 있는 27살 남자입니다. 느지마키 복학 후 2학년이었던 저는 부족한 학점을 채우러 1학년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강의는 제빵 실습이었고 함께할 조를 정해야 했는데 1학년 강의라 그런지 교수님께서 임의로 조를 정해 주셨고 그 우연히 짜여진 조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상한 소리지만 처음엔 그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짧은 쇼컷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는 힙지리처럼 눈 밑까지 푹 눌러쓴 모습에 항상 헐렁한 조리복을 입은 상태만 보니 겉모습은 굉장히 헷갈리더군요. 남자치고는 여리하고 여자치고는 보이시한 게 참 요상했습니다. 그녀는 말도 없는 편이었고 그나마 같이 작업 중 짧은 대화가 오갈 때 들었던 목소리도 변성기 오기 전 소년 같은 얇지만 간드러지지도 않는 목소리라 더 헷갈리기만 하더군요. 약간 전청조 같은 스타일인가 보죠?
그러다가 우연히 조리복을 갈아입은 사복 차림의 그녀를 보고 그제야 여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절 대하는 모습이 날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하고 조용해서 신경이 좀 쓰였지만 그건 그녀뿐만이 아니라 같은 조원이었던 다른 후배들도 똑같았고 그 강의를 듣는 2학년이 저 혼자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1학년이고 어색한 환경에 어색한 사람들 투성이라 다들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 싶어서 선배로서 분위기라도 밝게 해보자는 생각에 농담도 던지며 그동안 군대와 사회생활로 배운 사회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원들도 점점 마음을 여는 것 같아 보였고 그녀도 저와 같이 장난도 치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저를 처음 봤을 때는 혼자 군필 복학생인데다가 큰 키와 덩치, 짧은 머리와 제 몸의 타투를 보고는 많이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겉모습만 보면 정말 깡패 같았다고. 그런데 지내다 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능글맞고 웃음기 많은 제 모습에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답니다. 그렇게 그녀와 친해진 뒤 그럭저럭 불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실습 시간 도중 5분 안에 들어간 철판을 만지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고 또 후배들 앞에서 아프다고 칭얼댈 수는 없기에 상남자답게 쓰라림을 참고 옆에 있던 그녀에게 농담처럼 얘기했죠. 나 방금 손 대었다고.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약 발라야 하는 거 아니냐, 많이 다쳤냐며 걱정 어린 말을 해주었고 전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며 센 척을 했더랬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도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고와 반창고가 가득했고 잠시 이리로 와보라더니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쳤으니까 연고랑 반창고 정도 챙겨주는 거구나 싶어 손을 내밀었더니 제 손을 그대로 잡고 연고를 손가락 하나하나에 직접 발라주더군요. 그때 나눈 대화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도 직접 붙여주며 선배는 좋은 사람 같다고 얘기해주던 기억이 나네요. 선배는 선배다운 사람이라며 자기 주변에는 선배다운 애들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어렴풋이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전 학교를 더욱 불성실하게 다녔고 결석도 자주 하던 중 그녀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좀 잘 나오라는 잔소리 비슷한 연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당시 25이던 저보다 몇 살은 어린 후배라 그저 애라고 생각했고 장난스레 대화를 이어가다 자기도 1년 늦게 들어와서 22살이라고 같은 학년 애들보다 1살 많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리게 보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전 그게 그거 아니냐 내 기준으론 똑같다며 놀리곤 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과제 때문에 전화를 하던 중 또 잔소리를 하던 그녀에게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 쓰냐? 혹시 나 좋아하냐?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꽤 당황한 듯 아니라고 선배같이 학교도 안 나오고 무섭게 생긴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역정을 내고 전화를 끊더군요.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당황하며 허둥대는 그 모습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 좋아하나 보구나.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 맞다고 좋아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우물쭈물 말하는 그 모습이 귀여웠던 건지 아니면 안쓰러웠던 건지 전 장난스레 맞아 내가 좀 괜찮은 남자긴 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라며 힘내라고 마치 남 얘기하듯 말했더랬죠. 저도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확실히 매듭짓는 걸 좋아하는 제 성격상 그녀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럼 만나보자 라든지 미안하다며 거절을 하든지 했을 테고 그래야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남을 배려할 만큼의 여유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그녀는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만 제게 전했을 뿐 그 뒤로도 평소와 별 다를 것 없이 절 대해주었고 저 또한 똑같이 그녀를 대하며 조금은 더 가깝게 썸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기류로 지내게 되었고 그 뒤 1학기가 끝나고 방학 동안 특별히 연락도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나 싶겠거니 생각하며 새 학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학기를 맞이한 어느 날 실습실에 가던 길에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조금 더 여성스럽게 변한 그녀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게 무슨 강의 듣냐, 담당 교수님은 누구시냐 같은 시답잖은 안부를 나누었고 마침 바로 옆 실습실을 쓴다는 걸 알게 되어서 또 자연스레 서로 왕래하며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챙겨주며 2학기 동안 꽤 많은 추억을 쌓았고 그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종강을 앞두고 12월 말인 제 생일을 챙겨주겠다며 종강 마지막 날 같이 실습실에 남아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며 개구리 인형과 편지를 함께 건네주더군요. 편지에는 이 개구리 인형이 나쁜 일을 다 물리쳐 줄 거라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고 방학 중에 술 한잔 하자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끝났더라도 참 좋았을 것을. 종강 후 대학 동기인 제 친구와 같이 술을 먹다가 방학 동안 학교 근처 식당에서 그녀와 제 친구가 같이 일하던 도중에 말다툼을 해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뒤 그녀에게도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했지만 다짜고짜 저에게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 같다,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저는 아니 네가 내 친구와 다툰 건 알겠지만 그런 걸로 이간질하는 거는 또 못 참는다라며 그녀에게 화를 내버렸고 그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게 있었는지 같이 화를 내며 저와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던 어느 날 밤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했냐며 어디냐고 묻는 제 물음에 그녀는 제 자취방 근처라고 하더군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고 잠깐 보자고 말했고 저는 페인 같은 지금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두려움이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온 그녀에게 분노로 감정이 바뀌어 비수가 되어 왜 말도 없이 찾아오냐며 지금까지 네가 챙겨준 걸 내가 다 고마워해야만 하냐며 그녀에게 모질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게 그녀도 상처를 받았는지 그럼 이제 나랑 할 말 없는 거지? 라며 짧은 질문을 던졌고 저는 없어! 라며 그녀 마음에 쐐기를 박아버렸죠. 그렇게 완전히 연락이 끊긴 후 알바를 전전하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싶어 방학이 끝나고 얼마 뒤 도망치듯 학교를 자퇴하고 본가 근처로 다시 돌아와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연락이 끊긴 지 2년 후 여느 날처럼 똑같이 야간 일을 하던 중 잠깐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켜 인스타그램을 의미 없이 넘기다가 대학 시절 교수님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성적인 글의 서두에 다 읽으려는 생각도 없이 함께 올린 사진을 옆으로 넘기던 중 마지막에 있는 그녀의 영정사진을 보고 전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제야 게시물을 눌러 내용을 보니 제가 알던 그녀의 이름이 맞았고 그 이름을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저는 그날 아침 평소 연락 한 통 드린 적 없었고 교수님께 무례를 무릅쓰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냐며 저 기억하시냐 말하며 간단히 안부를 물은 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아는 그녀가 맞냐고 교수님은 맞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종 그녀와 연락하셨던 교수님께서는 게시물을 올리기 며칠 전 그녀에게 안부차 카톡을 보내셨고 지워지지 않는 숫자 1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끼던 중
그 다음날 아침 그녀의 가족이 대신 답장을 하여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몇 달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 주변에 지인들이 많지 않아서 상을 치를 때에도 누구에게 연락을 드려야 될지 몰라 하시다가 교수님께 먼저 연락이 와 늦게나마 알려드린 거라고 하시더군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여러 감정들이 스치다가 마지막엔 그저 슬픔과 후회만 남더군요. 사실 마지막에 싸우고 난 뒤 다시 연락해서 사과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나 같은 놈 정 떼고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겠지라며 스스로 자위질이나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솔직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모습에 나중에 제 상황이 더 나아지면 해봐야지 하며 하염없이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미루고 미루기만 한 제 나태함의 대가는 너무도 크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안부 연락 한 번이 뭐라고. 내가 종종 연락하고 지냈다면 그 아이를 영영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정말 두 번 다시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네가 준 개구리처럼 내 나쁜 마음을 네가 다 가져가 버린 걸까? 그래서 너무 지쳐버려서 이른 겨울잠을 자러 떠나버린 걸까? 잠깐 스쳐 지나치더라도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 믿는다. 그때까지 잘 자라!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신청곡은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 뿐입니다. 자,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수학 풀다 미쳐버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재수생 펄떡이입니다. 저한텐 정말 치명적인 강박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건 걱정 하나가 생기면 정말 끝도 없이 지나칠 정도로 병적으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김계란님의 전쟁 날 가능성? 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썸네일 제목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생각 없이 보다가 원래 겁이 남들보다 100배는 많은 저는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진짜 개 무서웠습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냥 죽어야 하나? 라는 걱정을 하며 폭풍 서칭을 시작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0월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시점이었고 뉴스에는 한반도 전쟁 위기 급증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많은 전쟁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던 때라 저의 불안 심리는 미친 듯이 커졌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에 지레 겁먹은 저는 틈만 나면 유튜브에 들어가 전쟁 현황 영상들을 보고 전쟁 전문가들의 전쟁이 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이런 영상들을 병적으로 찾아보며 혼자 벌벌 떨었죠. 이쯤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들 멍청하다고 생각하실 걸 알지만 평소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하는 뼈엔이었어서 남들의 조언은 귀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어떡하지? 총에 맞으면 어떡하지?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떡하지? 핵이 날아오면 어떡하지? 그냥 다 죽는 건가? 죽기 싫은데? 정말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그때 저는 전쟁 가방도 싸보고 학원이 끝나고 오는 길에 아파트 한 대피소 위치도 다 외워놨었습니다. 전쟁 가방에 초코바를 넣고 있는 저를 보면서 동생은 지랄하고 있네 라며 한심하게 저를 보더군요. 저는 속으로 전쟁 나면 너한텐 절대 초코바 안 준다 라고 말하며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혼자 독서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끄끄 미친 사람처럼 울기도 하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윽하게 창문 밖을 보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아련한 만화 여주인공 마냥 눈물을 또르르 흘렸었죠. 쌉티였던 제 친구는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는 건 줄 아냐. 말도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라.
공부나 하라며 저를 미친놈 보듯이 봤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씨, 너도 초코바 안 준다 라며 소심한 복수를 날렸죠. 전쟁 걱정으로 끙끙 앓다가 이대로 수능을 조질 것 같았던 저는 선생님께 저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능이 끝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라며 그냥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수능 불안감이 전쟁 불안감으로 커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한테 민방위 임무 안내라는 글을 보여주시며 하하! 전쟁 나면 내가 너희들 다 지켜줄게 라고 말하시며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쌤한테 말한 뒤로 교무실에서 제 별명은 전쟁광이 되었다는 상담 이후로 불안함이 조금은 줄어서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 길을 걷다가 군복을 입은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부끄러워서 헐레벌떡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사람이었네요. 덕분에 탐구 과목을 개같이 조지고 올해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나름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으며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처음 써보는 사연이라 그리 엉망진창이네요.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 보시는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파이팅! 신청곡은 애니에서 듣고 후유증 오지게 남은 로사 월튼의 I really want to stay at your house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수능 불안이 전쟁 불안으로 오히려 이 수능 때문에 그냥 수능을 보고 싶지 않다. 수능을 보지 않으려면 세상이 망하면 된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번지셔가지고 이제 호전광이 되신 게 아닐까요? 아, 호전광은 아니고 전쟁광이죠.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수능 잘 보시고요. 수능 잘 보시면 아마 또 평화주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마지막 신청곡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안녕!